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의료IT공학과 12장 호흡 발표를 맡은 배은주 김기원입니다. 저희의 목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호흡기계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흡이란 생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를 받아들이고 물질 대사에 의해 생성된 탄산가스를 배출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호흡은 내호흡과 외호흡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내호흡은 혈액에서 얻은 산소를 조직 세포에서 대사 과정에 이용하는 과정이므로 생리학이 아닌 생화학에서 다룹니다. 외호흡은 호흡기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 과정으로 아래에 적힌 것과 같이 세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호흡기는 코, 비강, 인두, 후두로 이루어진 상기도와 기관, 기관지, 폐로 구성된 하기도로 나뉩니다. 호흡기계는 기능에 따라 실제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전도 영역과 실제 가스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 호흡 영역으로 나뉩니다. 전도 영역은 코, 인두, 후두, 기관 등으로 구성되고 호흡 영역은 폐포, 폐포관, 호흡 세기관지 등으로 구성됩니다. 호흡기계는 뒷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강은 코 속의 원통 공간으로 풍부한 혈관과 점액선의 분포로 흡입한 공기를 따뜻하게 하고 발성 시 공명기관이 되며 후각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 냄새를 맡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두는 구강 뒤쪽으로 비강과 후두 사이의 공간으로 비강, 구강, 식도, 후두와 연결되어 있으며 비인두, 부인두, 후두인두로 나뉩니다. 후두는 연골성 기관으로 성대가 있어 발성 기관으로서 기능하며 또한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호흡기 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기관은 후두와 기관지를 연결하는 유연성 관으로 공기 통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기관에 있는 섬모가 청소 기능을 합니다. 기관지는 기관에서 분지되어 폐로 들어가는 관으로 폐외 기관지와 폐내 기관지로 나뉘며 폐 사이를 연결하는 관입니다. 세기관지는 기관지에서 폐포까지 연결되는 관으로 각각의 폐포로의 공기 통로 역할을 합니다. 폐는 흉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추형 기관으로 우측 3협, 좌측 2협으로 구성됩니다. 각 폐협은 늑막의 견고한 섬유성 막으로 쌓여 있습니다. 폐에는 가스 교환을 위한 폐포세포가 존재하는데 폐포세포는 지름이 아주 작으며 양쪽 허파에 약 3억 개가 존재하고 1형과 2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1형은 단층 편평 상피세포로 되어 있으며 가스 교환의 역할을 합니다. 2형은 1형보다 더 두꺼우며 표면 활성 물질을 분비하여 폐포의 허탈을 방지합니다. 따라서 폐가 일정한 용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폐환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호흡 운동이란 가로막과 갈비뼈의 상하 운동에 의해 폐 속으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반복되는 운동을 말합니다. 호흡 운동은 흡식과 호식 두 가지가 있는데 흡식은 공기가 폐내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며 대기압이 폐내 압력이나 폐포 내압보다 높아져 폐내로 공기가 수동적으로 유입되며 발생합니다. 매 흡식 때마다 500ml의 공기가 들어옵니다. 호식은 폐내의 공기를 밖으로 내쉬는 것을 말하고 폐내 압이 대기압보다 높을 때 발생하며 호식 시 횡격막과 폐가 본래의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호흡 곡선은 폐활량계에 의해 기록된 그림이고 호흡 곡선은 4개의 용적과 용량으로 나뉩니다. 먼저 폐 용적은 1회 호흡량, 예비 흡기량, 예비 호기량, 장기량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회 호흡량은 안정 상태에서 호흡 시 1회 들이마시고 내쉰 공기의 양을 말하며 정상 성인에서 보통 500ml 정도이고 예비 흡기량은 정상적인 호흡에서 공기를 들이마신 후 최대로 더 들이마실 수 있는 공기의 양을 뜻합니다. 정상 범위는 약 2,500에서 3,500ml 정도가 됩니다. 예비 호기량은 호식 근육들의 적극적인 수축으로 최대로 내쉴 수 있는 공기량을 뜻하며 보통 1,200ml 정도이고 단기량은 최대로 강한 호식 후에도 폐에 남아있는 기체의 양으로 정상치는 약 1,200ml 정도입니다. 폐 용량은 흡식 용량, 기능적 단기 용량, 폐활량, 총 폐용량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폐 용량은 폐 용적 중 2가지 이상 합친 것을 뜻하는데 흡식 용량은 1회 호흡량과 예비 흡기량을 합친 것으로 약 3,600ml 정도이고 기능적 장기 용량은 단기량과 예비 호기량을 합친 것으로 정상적인 호식 후 폐에 남아있는 공기의 양을 뜻합니다.
기능적 장기 용량은 약 2,400ml 정도이고 폐활량은 1회 호흡량, 예비 호기량, 예비 흡기량을 합친 것으로 최대한으로 숨을 들이마신 후 최대한으로 내쉴 수 있는 공기의 양을 뜻합니다. 건강한 성인 남자의 경우 약 4,800ml 정도가 됩니다. 총 폐용량은 모든 폐용적을 합한 것으로 정상 성인에서 정상치는 약 6리터 정도가 됩니다. 폐환기는 횡격막과 늑강근의 수축과 이완에 의해 공기가 폐의 외부와 내부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폐환기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유용한 측정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노력 폐활량은 최대 흡식 후 강하고 빠르게 호식함으로써 불어낼 수 있는 최대의 공기량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노력 호식 용적은 1초간에 내쉴 수 있는 폐활량의 백분율을 측정한 것을 뜻합니다. 폐환기율은 1분간 호흡기를 통해 들어오고 나간 기체의 양을 뜻합니다. 매 호흡 시 출입하는 기체의 양과 1분간의 호흡수를 곱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폐포 환기율은 1분 동안 폐포로 출입한 기체의 양을 뜻하며 실제로 기체 교환에 참여한 기체의 양을 의미합니다. 호흡수와 1회 호흡량에서 호흡 사각 용적을 뺀 것을 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챕터 세 번째 기체 교환 기전입니다. 기체 분압이란 혼합 기체에서 각각의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을 분압이라 하고 혼합 기체 전체가 나타내는 압력을 통압력이라 합니다. 분압은 가스 혼합체가 나타내는 통압력의 용적비를 곱해서 얻습니다. 즉 분압은 각 가스들이 혼합된 상태에서 통압력에 대한 각 가스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압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기의 산소 분압을 구해보면 대기압의 상소 용적비를 곱한 값으로 760 곱하기 0.2094를 계산하면 159가 나오고 공기의 질소 분압은 대기압의 상소 용적비를 곱한 값으로 760 곱하기 0.78을 하면 59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 둘은 총 압력의 약 99%를 차지해서 이러한 식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를 참고해서 아까 값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흡식 공기 중에는 다양한 양의 수분을 포함하고 있고 공기가 폐의 호흡 영역으로 들어가면 공기는 수증기로 포화됩니다. 수증기를 포함하는 공기의 수용력은 온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호흡 영역의 온도는 37도로 일정하여 수증기압 또한 47로 일정하고 다른 기체 성분과 같은 수증기 분압도 통기압에 기여하게 됩니다. 즉 수증기로 포화되었을 때 이러한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가스 교환은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일어나는 산소와 탄산가스의 기체 교환은 각종 가스가 차지하는 분압의 차에 의하여 확산 현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폐에서의 기체 교환은 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됩니다. 예를 들어 산소의 경우 폐포 내는 100이고 정맥혈은 40이므로 폐포와 산소 분압이 더 높기 때문에 폐포에서 정맥혈 속으로 확산됩니다. 탄산가스도 동일하게 따져보면 정맥혈에서는 46, 폐포 내에서는 40으로 정맥혈이 더 높기 때문에 정맥혈에서 폐포 내로 확산됩니다. 두 번째로 조직에서의 기체 교환은 그 활동에 따라 산소의 분압이 여러 가지로 변동되고 또한 장소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나 평균 30으로 가정하면 조직에 도달한 정맥혈의 산소 분압 100과 분압차 70에 의하여 산소는 조직 쪽으로 확산하여 나가고 정맥혈의 산소 분압은 40으로 낮게 됩니다. 밑에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환기와 관료의 비율로 폐에서 산소와 탄산가스가 이상적으로 교환되려면 흡식 공기가 모든 폐포로 골고루 퍼져야 하며 혈액은 모세혈관으로 균등하게 흘러들어야 합니다. 폐포의 환기량이 감소하면 폐쇄 동맥이 수축되어 혈액 유입이 감소되고 폐포의 환기량이 증가하면 폐쇄 동맥이 확장되어 혈액 유입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자동 조절에 의하여 환기량과 관료량의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되며
그 결과 불필요한 환기가 일어나지 않아 효율적인 기체 교환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폐쇄 동맥이 폐포 PO2가 감소할 때 수축하고 폐포 PO2가 증가할 때 확장됩니다. 이러한 반응은 조직의 PO2가 감소하는 것에 반응하여 확장되는 차세 동맥과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안정시 폐포 환기량은 4리터이며 폐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량은 5리터입니다. 이와 같이 환기량 혈류량 비율이 5분의 4, 즉 0.8일 때 가스 교환이 가장 효율적으로 나타납니다. 환기는 폐첨에서 폐조 쪽으로 가면서 상승하지만 혈류의 상승과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폐첨부에서는 혈류에 비해 환기가 잘 되고 폐저부에서는 환기가 부족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기체 운반에서는 산소의 운반과 탄산가스의 운반이 있습니다. 먼저 산소의 운반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전신으로 운반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용해된 형태로 운반되는 것과 두 번째 방법은 헤모글로빈과 결합되어 운반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인 용해 O2 형태는 용해된 산소는 혈액의 전체 O2 함량의 약 2%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100 정도의 산소 분압하에서는 혈당 100리터에 대해서 0.3ml 이상은 용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체 산소 운반의 1에서 1.5%에 지나지 않아 주로 헤모글로빈에 의해 산소 운반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산화 헤모글로빈은 혈액 내의 전체 O2의 98%는 적혈구 내의 헤모글로빈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한 분자 헤모글로빈은 산소 4분자와 결합하고 혈액에 있는 산소의 대부분은 적혈구 내의 헤모글로빈과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산화 헤모글로빈 형태로 운반됩니다. 그리고 산화 헤모글로빈이 조직에 산소를 방출하기 위해 해리될 때 햄 속에 철은 환원형인 채로 남아 있는데 이 헤모글로빈을 환원 헤모글로빈이라고 합니다. 탄산가스의 운반은 혈액에서 세 가지 형태로 운반됩니다. 혈장에서 물리적으로 용해되어 운반되는 것, 카르바미노 헤모글로빈 형태로 운반되는 것, 중탄산이온 형태로 운반되는 것입니다. 용해 CO2 형태는 조직에서 생성된 탄산가스는 체액에 용해된 형태로 혈액에 방출합니다. 카르바미노 헤모글로빈 형태는 헤모글로빈의 아미노산과 결합하여 운반되고 중탄산이온 형태는 CO2의 대부분은 중탄산이온 형태로 운반되어 다음과 같은 반응이 형성됩니다. 다음은 산소 공급의 이상입니다. 저산소증이란 산소 공급이 생리적 요구량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조직에서 산소가 부족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빈혈성 저산소증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적혈구 감소로 인하여 조직으로 운반되는 산소의 양이 불충분한 경우입니다. 원인으로는 혈액 손실로 인한 적혈구의 감소와 철분 결핍이 있습니다. 두 번째 허혈성 저산소증은 혈액순환의 잔해 또는 폐쇄에 의하여 일어나는데 특정한 조직으로의 혈액 공급이 저하되어 산소가 불충분하게 운반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저산소혈증 저산소증은 동맥 내 산소 분압이 저하되어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이 불충분하게 된 경우로 고산지대에 위치하거나 산소가 적은 공기를 흡식하거나 폐 질환으로 인한 환기에 문제가 있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독성 저산소증은 세포가 운반된 산소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로 세포에 대사성 독성 물질이 축적되어 있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네 번째 목차 호흡 조절 기전입니다. 신체 호흡 조절계는 O2와 H+에 대한 화학 수용기, 폐와 관절의 물리적 수용기, 뇌간의 호흡 조절 중추, 뇌간을 통제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호흡군으로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흡 조절의 방법으로는 신경성 조절과 화학적 조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경성 조절의 정상적인 호흡의 빈도는 이 세 그룹의 신경원에 의하여 조절됩니다. 이제 각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호흡 중추는 배측호흡근인 흡식중추, 복측호흡근인 호흡중추로 두 그룹의 신경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흡식중추는 흡식 빈도를 결정하며 호흡의 기본적인 리듬을 조절합니다. 호식중추는 복식호흡 신경원에 위치하며 주로 호식을 담당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그림을 참고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속성 흡식중추는 뇌교의 하부 3분의 2에 위치하며 흡식중추를 자극하여 지속적인 흡식을 일으키고 촉진합니다.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연쇄 흡식중추가 흥분되어 횡격막 신경의 흥분이 연장되고 그 때문에 횡격막의 수축이 연장되어 지속적인 흡식을 일으키고 연장된 흡식으로 인하여 숨을 헐떡거리는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호흡을 일으키며 흡식성 경련이 나타나게 됩니다. 호흡 조절 중추는 뇌교의 상부 3분의 1에 위치하며 위주신경과 더불어 지속성 흡식 중추의 기능을 억제합니다. 호흡 조절의 방법의 두 번째 방법인 화학적 조절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뇌가는 구심성 감각 정보와 횡격막에 보내는 원심성 운동 정보에 의하여 호흡을 조절합니다. 화학 수용기에는 중추 화학 수용기와 말초 화학 수용기가 있습니다. 중추 화학 수용기는 서린신경과 미두신경의 출구 근처인 연쇄의 복층 영역에 위치하며 해부학적으로는 연쇄 호흡 조절 중추와 분리되어 있으나 면접에 의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그림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말초화학 수용기는 O2, CO2H+에 대한 말초화학 수용기는 총경동맥의 분지부에 있는 경동맥 수태에 있습니다. 동맥결의 산소분화, 탄산가스분화 그리고 pH에 대한 정보는 제9내신경, 제10내신경을 통하여 호흡 중추에 이릅니다. 동맥혈 구성 성분의 변화에 따른 말초 화학 수용기의 흥분과 호흡수 증가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맥혈의 PO2의 감소는 말초 화학 수용기는 PO2가 60 이하로 떨어질 때에만 반응을 합니다. 만일 100에서 60 사이이면 호흡수는 일정하고 60보다 작다면 호흡수는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동맥혈의 PCO2의 상승은 말초화학 수용기는 이곳을 관료하는 혈액의 PCO2의 상승을 감지하지만 그 영향은 PO2의 감소에 대한 반응보다 덜 민감합니다. PCO2의 상승에 대한 감지는 말초화학 수용기보다는 중추화학 수용기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맥혈의 pH 감소는 환기 증가의 요인이 되는데 이는 H+에 대한 말초화학 수용기의 중재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산소의 독성입니다. 산소의 독성은 100% 산소를 8시간 이상 흡입하면 기도가 자극되어 비강, 출혈, 인후통,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외에 폐포나 모세혈관의 세포 증식, 폐탄력성 저하, 표면 활성물질 효과의 저하, 망막의 혈관 경련 또는 혈전 형성 등이 일어나고 장시간이 지나면 아니면 산소 독성은 일어나지 않지만 1기압 이상의 고압이 되면 단시간에 경련, 현기증, 이명 등이 나타납니다. 6기압이라면 수분 이내의 증상이 시작되어 혼수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고압 산소요법은 3기압 이하 5시간 이내가 원칙입니다. 이제 퀴즈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호흡기계를 고르면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태양기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유용한 측정치 2개를 고르면 정답은 노력 폐활량과 노력 호식 용적입니다. 3번, 다음 표를 참고하여 A와 B 중 더 질적인 호흡을 한 사람을 고르면 정답은 A입니다. 4번, 다음에 알맞은 저산소증을 고르세요.
정답은 2번 허혈성 저산소증입니다. 5번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알맞게 짝지은 것을 고르세요. 정답은 3번 3기약 5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